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예정에 없던 한 사람의 짧은 발언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된 침묵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창백한 얼굴로 연단에 선 윌리엄 왕세자는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책임, 진실, 다음 세대라는 단어만으로도 궁전 안에 감춰진 갈등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아내 캐서린의 투병, 아버지 찰스 국왕의 건강 문제, 해리 왕자와의 깊어진 거리, 그리고 언젠가 왕관을 물려받을 조지와 샬롯의 미래가 한꺼번에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윌리엄은 왕실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깨야 하는지 선택해야 했다. 이 이야기는 한 왕자의 분노가 아니라 한 가족이 과거의 상처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해 치르는 대가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머니 다이애나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문서 한 묶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왕실 기자단이 받은 일정표에는 특별한 발표가 없었다. 윌리엄 왕세자는 지역 공동체 지원 행사를 방문해 짧은 인사말을 전하고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식 순서가 끝난 뒤에도 그는 연단을 내려오지 않았다. 손가락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는 붉었다. 주변의 수행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준비된 원고를 접어 옆으로 밀어놓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보좌진은 그를 만류하고 있었다. 지금 입을 열면 왕실 전체가 방어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어떤 설명도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윌리엄 역시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조언을 들을 때마다 조지와 루이가 언젠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을 떠올렸다. 왜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대신 책임과 진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왕실이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면 불편한 사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계속 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족에 대한 충성이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젠가 왕관을 물려받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유산을 남겨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발언은 1분 남짓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이 한 시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캐서린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윌리엄이 가장 힘든 순간마다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는 그것을 부부 사이의 거리로 해석했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윌리엄이 그녀를 논란에서 보호하려 했다고 보았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윌리엄에게 지난 시간은 단순한 왕실 업무의 연속이 아니었다. 아버지 찰스 국왕과 아내 캐서린이 거의 같은 시기에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그는 후계자, 남편, 아들, 아버지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겉으로는 호머즈와 어스샤 프라이즈 같은 사업을 통해 미래를 말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왕실의 오래된 방식이 정말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그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설이 끝난 직후 왕실 공보팀의 전화는 쉴 틈 없이 울렸다. 기자들은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 물었고 고위 보좌관들은 공식 해명을 만들기 위해 비상회의에 들어갔다. 찰스는 아들의 발언을 생중계 화면으로 지켜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왕비 카밀라는 즉시 개인 비서들을 불렀고 앤 공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떠났다. 모두가 같은 발언을 들었지만 각자가 두려워한 미래는 달랐다. 그러나 윌리엄은 이미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돌려 윈저 외곽의 조용한 저택으로 향했다. 차량 뒷좌석에는 며칠 전 왕실 기록 보관실에서 가져온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이애나. 그리고 그 문서 속에는 그가 평생 알고 있다고 믿었던 가족의 역사를 뒤집을 기록이 기다리고 있었다. 윈저 외곽의 저택에 도착한 윌리엄은 수행원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는 서류철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손을 대지 못했다. 표지에 적힌 다이애나 이름은 단순한 기록의 분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피해왔던 질문, 어머니의 삶이 왜 그렇게 많은 침묵 속에 갇혀야 했는지를 다시 묻는 문처럼 보였다. 서류 안에는 다이애나의 개인 편지뿐 아니라 왕실 보좌진이 작성한 내부 메모, 언론 대응 지침, 가족 간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일정 조정 기록이 섞여 있었다. 그 문서들은 한 사람의 명령보다 더 불편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왕실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진실을 밝히는 대신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알릴 것인지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어왔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가족의 대화까지 관리해온 것이다. 윌리엄이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은 찰스가 왕세자였던 시절 작성된 한 메모였다. 거기에는 두 아들에게 전달될 설명을 늦추고 먼저 언론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적혀 있었다. 찰스의 서명은 없었지만 그 결정이 결국 승인되었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 윌리엄은 그 순간 아버지가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확신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두려운 가능성을 깨달았다. 찰스 역시 자신이 만든 체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왕실을 지배해온 당식에 끌려갔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찰스는 직접 전화를 걸었다. 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버지의 피로가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기록이 특정 시대의 혼란 속에서 작성된 것이며 문맥 없이 읽으면 누구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자신의 건강과 국가 일정, 왕실의 안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서류를 원래 장소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윌리엄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명령이 아니라 설명을 원한다고 답했다. 왜 가족보다 보좌진이 먼저 진실을 알았는지, 왜 해리와 자신은 늘 결정이 끝난 뒤에야 통보받았는지 물었다. 찰스는 긴 침묵 끝에 군 주제는 모든 감정을 즉시 드러내며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떤 비밀은 거짓이 아니라 책임이며 한 사람의 분노가 수백 년의 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갈등은 문서의 진위에서 벗어났다. 평생 왕이 되기 위해 기다려온 찰스에게 질서는 생존의 방식이었다. 부모의 공개적 파탄과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본 윌리엄에게 침묵은 상처를 반복시키는 장치였다. 같은 왕관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는 그것을 지켜야 할 유산으로 보았고 아들은 바꾸지 않으면 자녀를 해칠 위험으로 보았다. 통화가 끝난 뒤 윌리엄은 서류철 맨 아래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수신인은 찰스도 다이애나도 아니었다. 캐서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작성 날짜는 그녀가 왕실에 들어오기 훨씬 전이었다.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의 왕세자비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봉투의 봉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인 문장으로 눌려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여러 번 옮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윌리엄은 그것을 바로 열지 않았다. 캐서린에게 먼저 보여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다. 전화를 받은 순간 캐서린은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찾았는지 알아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윌리엄은 그녀가 어떻게 문서의 존재를 알았는지 묻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짧은 숨소리만으로도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해왔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캐서린은 그 봉투를 혼자 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뒤 두 사람이 처음 왕실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작은 응접실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그날 밤 캐서린은 화려한 보석도 공식적인 표정도 없이 윌리엄 앞에 앉았다. 치료와 회복을 지나며 그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무엇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두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복귀를 축하했지만 그녀는 몸이 회복되는 속도와 마음이 따라오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매일 배워야 했다. 봉투 안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긴 짧은 기록이 들어있었다. 특정 인물을 비난하거나 왕실의 비밀을 폭로하는 문서는 아니었다. 대신 미래의 왕세자비가 겪게 될 고립, 언론의 압박, 그리고 후계자의 아내가
가족과 제도 사이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는 캐서린이 언젠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윌리엄은 그것을 읽고 분노했다. 왜 이 문서가 지금까지 숨겨졌는지, 누가 전달을 막았는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서린은 그의 손에서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경계였다. 진실을 공개하는 순간 언론은 문서보다 그녀의 표정과 결혼 생활, 아이들의 반응을 먼저 해석할 것이었다. 윌리엄이 왕실을 바꾸려 할수록 조지와 샬럿, 루이는 더 거대한 상징으로 소비될 수 있었다. 캐서린은 자신이 오랫동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의 삶을 결정한다는 문제에 집중해온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어른의 갈등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긴장과 침묵은 기억한다. 그녀는 조지가 왕이 계승자이기 전에 한 명의 소년으로 자라야 하며 샬럿과 루이 역시 형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자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캐서린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당신은 아이들의 미래를 구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그들을 전쟁 한가운데 세우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보좌관의 경고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윌리엄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실을 향해 달리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문서를 즉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누가 그것을 보관했고 왜 전달하지 않았는지 추적하기로 했다. 캐서린은 자신도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합의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윌리엄의 휴대전화에 해외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떴다. 화면에는 해리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연설을 보았고 첫마디부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또다시 모두가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거야? 해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오래된 피로가 먼저 묻어 있었다. 그는 윌리엄의 연설을 가족의 연락이 아니라 뉴스 속보로 접했다. 화면 아래에는 이미 전문가들의 해석과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중 누구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해리는 다시 한번 왕실의 중요한 이야기가 자신을 제외한 채 완성되고 있다고 느꼈다. 윌리엄은 먼저 연락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설 초안과 개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지만 중간에서 일정이 바뀌고 보좌진의 승인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리에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두 형제는 늘 결정이 내려진 뒤 결과만 통보받았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왕실을 떠난 뒤에도 그는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다음날 혼자 영국으로 향했다. 메건과 아이들은 미국에 남았다. 그것은 가족을 외면한 선택이 아니라 언론과 경호 문제에서 필요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군 복무 시절과 인빅터스 게임을 떠올렸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선택하도록 돕는 일을 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가족의 과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두 형제는 윈저 외곽의 작은 집에서 마주했다. 수행원도 녹음 장치도 없었다. 해리는 문서가 다이애나와 관련되어 있는지부터 물었다. 윌리엄은 일부 기록이 어머니의 이름 아래 보관돼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개인 서신이 아니라 왕실이 위기를 관리해온 방식에 관한 자료라고 답했다. 해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에게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몸으로 배운 현실이었다. 형은 왕실을 바꾸려는 거야? 아니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형의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거야? 질문을 들은 윌리엄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진실을 공개하려 했지만 자신 역시 해리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연단에 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노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침묵이었다. 해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다이애나가 두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비밀 녹음도 왕실을 뒤흔들 유언도 아니었다.
다만 두 형제가 한때 같은 사람에게 보호받았고 같은 상실을 견뎌야 했다는 가장 단순한 증거였다. 해리는 어머니가 남긴 것은 복수의 명령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그 말은 윌리엄에게 예상보다 깊은 흔적을 남겼다. 왕실 밖에서 자신만의 삶을 세우려 했던 해리 역시 결국 형과 같은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윌리엄은 해리에게 모든 문서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해리는 즉시 동의하지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이번에는 한쪽이 문을 닫기 전에 다른 쪽이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때 집 밖에 차량 한 대가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앤 공주였다. 그녀는 두 형제를 번갈아 바라본 뒤 두꺼운 검은색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보좌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한다. 앤 공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의 잠금을 풀었다. 안에는 비밀 유언도 누군가의 몰락을 명령하는 문서도 없었다. 대신 수십 년 동안 왕실 내부에서 반복된 위기와 대응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침묵했고 누가 책임을 떠안았는지를 정리한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두 형제에게 이것이 폭로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증거라고 말했다. 앤은 평생 왕실의 가장 화려한 얼굴이 아니라 가장 꾸준한 일꾼으로 살아왔다. 18살부터 공무를 시작했고 수백 개의 단체와 군 관련 기관, 자선 사업을 오가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 올림픽 승마 선수로 출전했던 경험은 그녀에게 명예보다 훈련과 책임의 의미를 가르쳤다. 특히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며 제도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고 믿게 되었다. 그녀가 정리한 원칙은 단순했다. 보좌진이 가족의 대화를 대신하지 못하게 할 것, 위기 속에서 미성년 왕족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충성을 침묵과 혼동하지 말 것, 그리고 왕실의 안정이라는 말로 개인의 고통을 지우지 말 것. 해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자신이 오래전부터 느껴온 분노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언어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잠시 뒤 에드워드 왕자도 회의에 합류했다. 그는 앤처럼 날카롭게 몰아붙이지 않았지만 왕실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제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오래 지원해온 그는 변화가 한 번의 연설이나 감정적인 결별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앤이 원칙을 세웠다면 에드워드는 그것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버킹엄궁에서는 카밀라가 자신을 배제한 채 새로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찰스 곁에서 수십 년을 견뎌왔고 왕실의 냉혹한 시선과 대중의 비난을 버티며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그렇기에 자신이 차세대 왕실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을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였다. 카밀라는 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왕의 배우자가 왕실의 미래를 논의할 권리가 없느냐고 따졌고 앤은 가까이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대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립은 개인적 질투가 아니라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충돌이었다. 카밀라는 자신이 찰스를 지켜왔다고 주장했고 앤은 왕을 지키는 일과 왕실 전체를 통제하는 일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날 밤 앤은 마지막 문서를 꺼내 윌리엄 앞에 놓았다. 엘리자베스 여왕 말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교육 계획이었다. 그 안에는 조지의 이름뿐 아니라 샬럿과 루이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왕이 계승을 준비시키는 계획이 아니라 왕관보다 먼저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보호 원칙이었다. 윌리엄은 문서를 읽다가 멈췄다. 가장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이 제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벌인 싸움의 중심이 왕위도 카밀라도 심지어 찰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짜 질문은 단 하나였다. 조지와 샬럿이 같은 상처를 물려받게 할 것인가? 조지와 샬럿은 그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어른들은 왕실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윈저의 정원에서 루이와 함께 공을 차고 있었다.
창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캐서린은 오래된 문서를 손에 쥔 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계획조차 공개되는 순간 또 다른 굴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서에는 조지를 조기의 왕실 의무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원칙이 적혀 있었다. 역사와 헌법을 배우되 가족의 과거를 영웅담처럼만 가르치지 말 것, 궁전 밖의 삶을 경험하게 할 것, 언론과 대중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 국가적 위기의 상징으로 세우지 말 것. 샬럿과 루이에게도 같은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이어졌다. 윌리엄은 이 계획의 일부를 공개하면 자신이 주장해온 개혁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캐서린은 즉시 반대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문서를 이용해 어른들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그 순간 보호의 의미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혔다. 윌리엄은 침묵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시켰다고 주장했고, 캐서린은 모든 진실이 즉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진실에도 순서가 있으며 아이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미래를 설명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샬럿이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왜 모두가 조지의 이름만 말하는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샬럿은 더 단순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조지가 왕이 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는 방 안의 모든 논리를 멈추게 했다. 왕이 계승 서열과 헌법, 전통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한 아이의 두려움까지 규칙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조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샬럿은 오빠가 짊어질 무게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윌리엄은 어린 시절 자신이 카메라 앞에서 웃는 법부터 배웠던 순간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그를 미래의 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같은 침묵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조지를 준비시키는 일보다 먼저 조지가 질문하고 거절하고 두려워할 권리를 지켜야 했다. 그날 가족은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독립적인 교육과 상담, 제한된 공식 일정, 세 아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생활 보호 원칙을 새 제안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왕실의 미래를 구하는 방법은 아이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른들의 실패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윌리엄은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손으로 한 줄을 덧붙였다. 왕과는 아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까지 소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문서를 들고 찰스 국왕 앞에 섰다. 이번에는 폭로가 아니라 왕실 전체를 다시 설계할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찰스 국왕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윌리엄이 가져온 문서를 천천히 읽었다. 방 안에는 캐서린과 카밀라, 앤 공주, 에드워드 왕자, 그리고 최소한의 법률 고문만 남아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며칠 동안 왕실을 뒤흔든 것은 한 사람의 폭로가 아니라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가족과 제도를 동시에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윌리엄의 제안은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다. 왕실 재산과 공적 비용의 경계를 더 분명히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며 보좌진이 가족 간 연락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건강 문제를 공개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회복을 함께 존중하고 미성년 왕족을 위기 대응의 상징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카밀라는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에서 문서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오랜 세월 찰스 곁을 지켜왔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왕실의 의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의 논의에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캐서린은 카밀라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왕의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조지, 샬럿, 루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은 갖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앤 공주는 그 차이를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까운 관계가 자동으로 영향력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책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에드워드는 변화가 복수처럼 보이는 순간 오래가지 못한다며 모든 조항을 독립적인 검토와 단계적 시행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분노를 규칙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이번 위기를 끝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찰스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다. 그는 왕실을 지키기 위해 침묵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평생 믿어왔다. 그러나 그 믿음이 두 아들을 멀어지게 하고 며느리와 손주들에게까지 오래된 부담을 넘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즉시 왕좌에서 물러나지는 않겠지만 윌리엄에게 더 많은 공적 책임을 맡기고 기록 관리와 보좌 체계를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받겠다고 밝혔다. 카밀라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대신 차세대 교육과 공식 일정에 관한 결정은 윌리엄과 캐서린, 독립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기로 했다. 앤과 에드워드는 가족 구성원과 제도 사이를 연결하는 감독 역할을 맡았다. 해리에게도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통로가 마련됐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침묵시킨 채 안정을 연출하지 않겠다는 첫 합의였다. 회의가 끝난 뒤 윌리엄은 집으로 돌아왔다. 조지는 책을 읽고 있었고 샬럿은 정원에서 루이와 웃으며 뛰어다녔다. 캐서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섰다. 윌리엄은 그제야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왕관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때 가족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왕관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아니었다. 다음 세대가 같은 상처를 물려받지 않도록 바꾸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왕실이 이어받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처음으로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었다.